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끝난 직후에 지인을 통해서 지인 찬스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요. 원래 그 어머니가 명절 전이면 며느리 언제 내려올 건지 아들들 언제 내려올 건지 미리 준비하고 김치 담가 놓고 제사상 한 반쯤 봐놓고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내려갔더니 왔냐? 먼 산 바라보고 바닷가에서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냥 시골 노인이 되신 거예요. 문제는 명절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떠났는데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 왔냐? 누가 너 납치해 가지 않았니? 어머. 다음 이따 또 전화했습니다. 누가 자동차 사고 나지 않았니?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랑 좀 얘기를 해보고 다시 모시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신건강과 의사니까 저한테 와야겠죠.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우울증, 불안증 또는 뭐 조현병 그런 걸 의심해서 오셨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안 증상이 시작이 된 건 맞았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왔어요. 이게 치매라는 게 머리의 구석구석이 담당하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앞통수, 옆통수, 뒤통수 다 기능이 다릅니다. 눈 기능, 혈관 기능마다 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자, 이분은 그중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부위의 신경이 먼저 상하면서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이 먼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결국은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검사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억력도 뚝뚝 떨어진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자, 치매라는 말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뭐 많이 들었으니까는 치매 그러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네. 어리석다는 뜻인데 반장, 영어로는 뭐지? 영어로 알츠하이머 아닌가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예, 아주 유식한 젊은 세대입니다. 꼭 정답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치매 대신에 노망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그러셨죠. 노망도 역시 나이가 먹어서 그냥 다 잊어버린다, 놔버린다라는 뜻이었어요. 요새는 신경인지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치매, 노망 이런 말은 다 뭔가 좀 약해져 있고 그냥 좀 바보 같고 이 사회에서 들떨어졌다는 얘기 같잖아요. 신경인지장애라는 말을 쓰고 여러분들 다 아는 말 중에 경도인지장애 아시죠? 경도인지장애가 심해진 게 주요 신경인지장애입니다. 그게 치매인 거예요. 영어로는 디멘치아라 그래서 정신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알츠하이머는 오스트리아의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 이거를 발견해서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50% 정답 반장. 점수에 반영해 주세요. 네네네. 이게 치매는 증상을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통수, 이마 위쪽의 전두엽에서는 주로 집중력, 그다음에 판단력, 그다음에 성격을 좀 다스립니다. 양 옆에 있는 축두엽, 옆통수에서는 언어, 노래하는 거, 산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 말하는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단어 틀리고요. 이 전두엽 안쪽에 가운데 쪽 요 코 위에 요쪽은 주로 성격을 다스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망가지면 성질이 더러워져요. 네. 평소에 안 그렇던 사람이 성질 부리고 그래서 우리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수술을 잘 해놓고 이 사람들 성격 이상해졌다 그러고 저한테 보냅니다. 이거 조절해 달라고. 더 안쪽 깊숙한 곳에는 사람의 몸을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망가지면 파킨슨병이 걸리기도 하고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게 걸려서 환청이나 환각, 수면장애 또는 몸 떨림증 이런 것과 더불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죠. 자, 여러분의 나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반장이 지금 굉장히 젊은데 이 나이 테스트 하면 제일 젊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한 15개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 테스트에 응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중에 몇 개나 기억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처음에 일단 들어보시고 자신이 기억하는 단어를 종이에 옮겨 적는 방법 정도가 되겠군요. 네, 네, 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문, 소통, 사진, 지금 쓰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 회계. 다 하고 쓰시는 겁니다. 당면, 커피, 공책, 옷걸이, 화장품, 거울, 평가, 화장실, 음료수, 선풍기, 종이컵. 네, 자, 적어 보세요. 오늘 선생님들께도 저희가 종이를 미리 나눠 드렸고요. 반장도 제 뒤로 역시. 강의하실 교수님들도 적으세요. 네. 아니 이게 단어별로 연관성이 없어서 기억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겠는데요. 맞아요. 네, 이게 뭐 제가 일일이 오랫동안 설명하기는 오늘 좀 그렇고, 자 지금 이제 화면에 이게 내가 몇 개 맞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신만 아는 걸로. 우리 김재현 아나운서도 몇 개 맞았는지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네. 만약에 제가 15개 얘기한 것 중에 14개 이상 맞았으면 20대예요. 여기 20대는 없어요, 다행히. 모르죠. 실제 20대 친구들도 14개는 기억 못할 것 어려울 같은데. 것 만약에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6개도 못 맞췄다 그러면은 70대인 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광혁 씨가 들고 있는 종이가 몇 개 안 보이거든요. 되는데. 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오, 그럼요. 더군다나 이 검사하러 오신 어른들도 보면 평소엔 내가 다 하는데 지금 긴장해서 그래. 반장도 오늘 첫날이라 네, 아마 그럼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내일쯤이면 아마 다음 주쯤에 다시 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 김재현 아나운서 선배들 다 찜쪄 먹을 거예요. 네네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틀렸다고 다 치매는 아니겠죠. MRI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뇌 검사를 다양하게 해야 이제 치매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무조건 병원 가서 검사부터 하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시그널, 치매 시그널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보통 전 세계 치매센터에서는 10개의 시그널을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했던 말을 또 한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몇 년 접어드니까 제 처하고 저희 집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 재밌게 웃어요, 가족들이. 근데 자기네들끼린 아빠 저거 3번째야. 아빠 저거 5번째 얘기하는 거야. 했던 얘기다. 아마 네, 비슷한 저도 경험이 있으시죠? 네. 이런다고 치면은 아닌데 저도 알죠. 또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의 경우는 아침에 했던 얘기, 오늘 아침밥이 뭐였어? 조금 있다가 오늘 아침밥이 뭐였어? 오늘 점심 안 먹니? 밥을 드셨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늘 점심 안 먹니? 본인이 말을 했던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치매 시그널 첫 번째. 가끔 부모님들이 1시간 전에 전화해서 하신 얘기를 다시 전화해서 또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되겠군요. 이것에 만약에 불안 증상까지 겹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전화를 하는 어른들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시그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앞통수 전두엽 쪽에 잘못 건드리면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우울해진다고 병원에 오세요. 자, 병원에 가면 치매 클리닉 또는 기억력 클리닉 또는 건망증 클리닉이 있어요. 저는 옆에서 치매 클리닉 걸 때 저는 치매 클리닉은 다음 시간에 열고 저는 그 시간에 우울증 클리닉을 엽니다. 그러면 치매 아닌 줄 알고 우울증 클리닉으로 오시는 어른들이 검사를 해보면 한 절반은 치매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성격이 우울해지거나 또는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평소에 안 그러던 분이 성질을 부리고 참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갱년기 우울증하고는 또 좀 달라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알고 무엇보다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병원에 모시고 옵니다.
세 번째 시그널, 아마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분 중에 비슷한 경우만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의심이 심해집니다. 아, 네. 병원에 가끔 이렇게 진료를 해보다 보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남편 나이가 올해 80인데 이 남자 바람났다고 의심나는 어머니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거 의부증이다. 이거 정신병 아니냐. 그러고 오십니다. 자, 이분들이 다 정신병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치매 증상으로 이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옆 동네 사는 그 며느리가 오기만 하면 집에 물건이 없어진다 그런 어머니들이 네. 계세요. 이런 의심증이 생기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망상 수준까지 나타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만 되면 와가지고 내 장롱 뒤져서 물건 뽑아간다, 내 돈 뒤져간다라는 걸 합니다. 사람의 뇌라는 거는요, 기억이 비면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다른 걸로 거기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린 걸 그냥 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치매 초기에는 어제 일어난 일, 그저께 일어난 일을 몰라요. 그런데 30년 전에 일어난 일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저한테 다니시는 분 중에 50년 전에 시집 오셨을 적에 시엄마한테 혼나는 거를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분 치매예요. 이런 분들이 의부증, 의처증 같은 것들을 나타나는 것이죠. 의심이 심해지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보면 열의 9은 치매로 진단이 나타납니다. 이런 클리닉을 알아채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치매 검사를 해야죠. 병원부터 가서 MRI부터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 치매안심센터 가서 선별 검사를 하세요.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거기서 큰 병원 가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밀 검사를 할 타임입니다. 병원 가보셔서 MRI 찍고 피 검사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를 해야 이게 알츠하이머인지 파킨슨인지 또는 혈관성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를 네.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신호. 했던 말을 또 한다. 성격이 바뀐다. 의심이 심해진다. 기억해 두셔야겠는데요. 네, 의외의 상황들이 오히려 치매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요. 자, 이쯤에서 시청자 질문 만나볼까요? 네, 건망증과 이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흔히들 혼돈하시니까요. 네. 자, 휴대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오래 쓰다 보면은 점점 느려지죠. 배터리도 닳고. 근데 아주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네. 그게 건망증이에요. 자,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당장 기억은 안 나지만 다시 물어보면 한참 있으면 아, 그거였지 하고 생각이 납니다. 치매는 휴대폰 떨어뜨려서 어디가 깨진 거예요. 망가졌어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물어보면 내가 물어본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게 치매인 겁니다. 자, 그 건망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짜 치매예요. 그거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네, 아유 너무 걱정하거나 의심은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제대로 구분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이런 변화를 느끼긴 쉽지 않으니까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옆에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네. 치매는 정말 발병 전후 모두 가족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교수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창수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2교시 계속해서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놓치면 치명적인 뇌졸중 시그널입니다. 송현재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걱정 많으시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손용재 교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용재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질환이 제일 무서우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치매. 네, 방금 우리가 또 치매에 네, 대한 치매가. 걱정이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암이나 이 1교시에서 강의를 해주셨죠. 치매 그리고 뇌졸중을 많이 손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뇌졸중이 왜 위험하냐? 지금도 5분에 1명꼴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지금 20분에 1명꼴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 환자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 가족이나 나도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암 사망률은 뭐 간암, 위암, 폐암 그런 모든 암을 합친 사망률이 되겠고요. 단일 질환에 있어서 이 사망률 1위는 단연코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도 높고 후유장애가 심한 그런 뇌졸중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졸중이라는 게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한자인데요. 이 졸은 갑자기, 느닷없이 하는 그런 한자고요. 중이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증은 아니고 중입니다. 중. 이 가운데 중자를 쓰긴 하는데 중은 때리다,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기능이 갑자기 때리듯이 맞듯이 정지된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 피가 허하게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을 수가 있겠고,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출혈성 뇌졸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출혈성 뇌졸중에는 별다른 시그널이 없습니다. 뭔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됐을 때만이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는 우리 고혈압이 있죠. 뭐 고혈압성 뇌출혈이라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서 그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이 뇌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그게 터지거나 하는 그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출혈성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중에서도 출혈성 뇌졸중은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망률도 높고 일반적인 혈관이 막혀서 생긴 허혈성 뇌졸중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시그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시그널이 없다 하시면 좀 어떡해요? 당황스럽네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서 뇌 속에 피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가 느낄 만한 신호가 없다는 신호가 말씀이신 없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출혈성 뇌졸중이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은 내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알 수 있는 어떤 증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뇌 영상을 촬영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 환자 중에서 어떤 이 중년의 여자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 3년 전에 결혼을 했었고 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손녀가 최근에 뇌출혈이 생겨서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제 외래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여쭤봤더니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뇌출혈이 돼서 딸이 사망했는데 본인도 머릿속에 지금 증상은 없지만 그런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 외래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네요. 어머 정말. 근데 그 뇌동맥류가 또 터지기 쉽고 이렇게 이 뇌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어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뇌동맥류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한테는 좋은 결과를 나타나긴 했지만 그 환자분은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네. 제 외래를 올 때마다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환자분의 가족력을 봤더니 그 언니가 2명이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뇌동맥류가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계 가족 내에 2명이나 사촌 이내 3명 이상의 뇌동맥류가 있게 되면 우리 가족성 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뇌동맥류보다 훨씬 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사례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예,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성 뇌졸중에 아까 신호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런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비록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뇌혈관 질환이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우리가 발견을 했다거나 이런 뇌졸중의 과거 병력이 가족력이 있게 되면 네. 반드시 검사하고 병원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그널이 없는 이 출혈성 뇌졸중에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시그널이 있는 그런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뇌졸중 중에서 한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게 있게 되거든요. 이런 허혈성 뇌졸중은 왜 생기느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럼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혈관이 좁아진단 말은 뇌혈관 협착이라는 의학 용어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뇌혈관 협착이라는 거는 혈관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는 길의 통로가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적게 돼서 이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듣는 뇌경색과 맞습니다.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이 뇌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점 쌓이는 찌꺼기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혈액이 적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왜 좁아진다고요? 찌꺼기가 쌓여서. 근데 쌓이는 과정 중에서 찌꺼기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그런 불안정한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서 이 혈류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서 뇌동맥을 막게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 오른쪽 마비 증상이나 말이 어눌해져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오신 남자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경동맥 협착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경동맥이라는 건 목경자를 써서 목의 혈관이 좁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경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뇌졸중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경동맥에 대해서 경동맥 협착에 대해서 수술하고 스텐트 시술을 권유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환자분이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거부를 했냐 봤더니 응급실에 오셔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받게 되니까 서너 시간 만에 증상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 그리고 평소에 건강에 굉장히 자신감이 높으신 네.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본인은 다시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완전히 회복되겠다는 그런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응급실에서 또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그때는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말씀을 전혀 못 하십니다. 더 심하게 봤군요. 예, 더 심하게 오고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걸리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전에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종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셈이네요. 원인 질환을 치료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화를 당하진 그렇습니다. 않으셨을 예. 텐데요. 그래서 이런 허혈증, 뇌졸중은 그런 전조 증상을 통해서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을 반드시 놓쳐서는 반드시 안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출혈성 뇌졸중은 전조 증상, 이른바 위험 신호가 없지만 그래도 예. 허혈성은 이렇게 위험 신호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다행히 전체 뇌졸중의 대부분이 또 허혈성 뇌졸중인 그러게요. 거죠. 예.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의 시그널을 알려주는 게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있거든요. 네.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뭐냐면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24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한철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뇌는 여러 가지 이 부위에 따라서 이 기능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부위에 뇌혈관이 막혔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어떤 환자는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생길 수가 있고 어떤 환자는 얼굴이 마비가 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안 보이거나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잘 못 잡아서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는 일과성 뇌허혈이거든요. 이 일과성이라는 거는 나타났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지느냐?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처음에는 막았다가 증상을 나타냈다가 혈전이 녹게 되면 다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막힌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건강하신 분은 이 뇌 혈류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은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100g당 1분당 대개 30에서 이 50cc 사이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뇌 기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혈액이 20cc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아지게 되면
또 괜찮고. 괜찮아져.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괜찮나 봐도 어제 과음을 해서 그러나 기가 허해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게 되면 야 이거 집안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러거나 몸이 팔이 아파서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회복이 되고 또 다시 떨어지게 되면 증상이 또 나타나. 너 요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시간 나게 되면 병원에 가야겠다 하면서 그런 시그널을 방심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질 때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듯이 10cc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네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절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졸중, 미니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약 80%에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다. 아이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뇌졸중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뇌졸중의 시그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본인이 또 알아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뇌졸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위험인자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혈관 건강이 안 좋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걸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흡연, 그리고 우리가 이 음주, 그리고 이 운동 부족 같은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고 건강한 식습관과 또 적정한 체중을 또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이 없는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이나 어떤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게 되면 반드시 조기에 검사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이 예방입니다. 왔을 때. 예방.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훅훅 들어오면 당황합니다만 또 막상 답을 듣고 보면 아주 쉬운 별거 아닌데. 문제였다는 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강의 들어봤고요. 시청자 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이 2번 왔었는데 지금은 오른손이 약간 불편하신 것 외에는 큰 후유증이 없는 상태십니다. 그런데 뇌졸중에 걸렸던 사람은 치매도 그만큼 일찍 더 심하게 올 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사실일까요? 연관 질환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뇌졸중이 생기는 그 위치나 범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치매 발생률, 특히 이제 혈관성 치매 발생률이 일반 사람보다 3배 이상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발이 됐잖아요. 뇌졸중이 재발하게 되면 손상된 뇌가 축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치매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예방 수칙,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진료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치매까지 가는 거를 최소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그때 치유가 됐다고 해도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 한쪽 팔이 저리거나 혹은 힘이 빠지거나 혹은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하면 주변에서 좀 관찰을 해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치매와 마찬가지로 이 뇌졸중도 주변에 관심이 참 필요한 질환이라는 네, 생각이 아유 듭니다. 교수님이 약간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강한 강의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세게 더 와닿네요. 맞아요. 네. 완전 긴장돼. 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손영재 교수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전문의 손영재 교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3교시 수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교시는요. 백내장 시그널입니다. 성경림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성경림 교수님께 백내장의 신호에 대해서 강연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그 책을 보실 때 조금 떨어져서 봐야 보이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보려고 하는데 눈을 찡그리셔야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바로 노안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 60대랑 요즘 60대는 완전히 다르죠. 60대는 완전히 청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의술도 발달이 되고요. 또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의료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영양제도 드시고 해서 신체는 많이 젊어지는데 사실 눈은 반대로 유사일회로 가장 혹사를 당하고 이러면서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눈이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화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이제 백내장이 우리 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젊은 백내장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시면 40대, 50대 백내장이 무려 20%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30대 백내장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최근에 이제 30대 바이올리니스트신데요.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악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뭐 난시가 있겠지. 안경을 새로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오셨는데 보니까 백내장이 있으셨어요. 꽤 심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술하셔서 잘 되셨지만 그분이 내가 백내장인가 굉장히 놀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해서 잘 회복되셔서 아주 즐겁게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라는 이제 가장 흔한 안과 질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백내장은 이제 그 녹내장 그리고 황반 변성과 함께 이제 3대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명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녹내장 황반 변성은 조금 회복이 어려운 병인데 백내장은 이제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백내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질환입니다. 수정체가 뭔가 이거 사람 눈 안에 들어있는 안경알 같은 존재인데요. 워낙 이제 수정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체라고 부르고 있죠. 눈의 창문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창문이 이제 맑아야 우리가 밖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창문이 이제 뿌옇게 되니까 이제 밖을 잘 볼 수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겠군요. 그렇죠. 예. 침침하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정체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면서 멀리 가까이 이렇게 다 잘 볼 수 있게 이제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노화가 오면은 그 수정체가 그런 두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점 거리가 하나밖에 형성이 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이제 노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경화가 일어나는 나이가 노안이 오는 나이가 백내장이 오는 나이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노안과 백내장이 같이 올 수도 오면. 있다라는 거군요. 대부분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럼 백내장이 왜 생기냐? 원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노화인데 그 외에도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충격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도. 네. 외부의 충격이요? 물론 이제 눈을 외상을 당해서 찔리거나 그러면 수정체가 터지거나 그래서 백내장이 금방 오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표시나지 않는 뭐 공에 맞거나 뭐 둔기에 맞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그런 충격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또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시다가 젊은 분이셨죠. 기저귀를 갈아주시다가 눈에 이렇게 세게 아기 발길질에 눈을 맞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상 없나 해서 와서 보시니까 괜찮으세요. 별 이상이 없으셨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백내장이 그 눈에 진행을 하는 거죠.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수술로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발길질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걸 알고 계시면은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었지 그렇게 발견을 하시는 경우도 어쨌든 그런 경미한 충돌이 있더라도 눈에 가격을 당했을 때는 일단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가격을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같은 거 좀 착용하시고 이런 사실 게 필요할 농구나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네,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공에 한번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백내장이 제가 한 10년 전에 맞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해봐도 저는 될까요? 의심을 할 수 나한테 있죠. 오시는 화병 할머니들이 본인 백내장 다 그 내 손주 봐준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고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인들로는요, 이제 뭐 자외선, 미세먼지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공기가 많이 안 좋죠. 또 자외선도 강하고 이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대사성 질환들, 당뇨, 또 스테로이드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제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아토피 있으셔서 연고를 오래 바르셨어요. 네. 예, 눈 주변에도 바를 수 있죠, 피부에. 예, 그런 경우에도 녹내장도 잘 생기지만 백내장도 상당히 잘 생기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생활 속 원인들이 의외로 많네요. 의외로 많습니다. 네. 네. 자외선 미세먼지는 뭐 우리가 흔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네. 최근 이제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백내장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백내장이라는 거는 근데 눈의 수정체는 혈관도 없고 또 신경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도 없고 뭐 충혈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발견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특이한 시그널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시력이 갑자기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왠지 잘 보이는 것 같은 왠지 잘 느낌. 보이는 것 같아서 백내장이 오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네.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정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수정체가 경화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 두꺼워지면서 조금 근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돋보기 끼고 신문을 보셨는데 근시가 조금 되니까 돋보기 없이 신문이 보이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 오신 이유가 눈이 갑자기 잘 보여서 오히려 갑자기 불안하죠. 잘 보여서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초기 백내장 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이게 계속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그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백내장이 진행하면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시력이 떨어졌다기보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노안이 오니까 환자들이 이런 걸 침침하다고 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 노안이 오면서 백내장이 오면서 눈이 많이 건조해지시거든요. 건조해지시면은 우리 또 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많이 보시고 이러면 여기서 나온 빛들이 또 눈을 건조하게 만들고 또 뭐 눈 화장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건조증 증상과 백내장이 겹치면서 뭔가 침침하다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을 또 많이 호소하죠. 사실 가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으면 눈 침침해지잖아요. 나는 요즘 고기를 안 먹어서 침침해지나 뭐 이런 왜 생각이 고기로 들 때도 가죠? 있어요. 네, 그 경우도 좀 의심은 일단 의심을 해볼 수 해봐야겠네요. 있습니다. 네. 물론 고기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겹쳐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뭐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겹쳐 보인다. 근데 이건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거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두 개로 보이면 이제 복시죠. 이럴 때는 이제 그 뇌졸중 증상일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렴풋하게 겹쳐 보이는 거는 백내장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쉬운 게 이렇게. 하나도 없네요. 네. 네. 백내장 원인도 알아봤고 시그널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을까요? 네. 뭐 사실 백내장이 노화로 인해서 진행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진행하면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막 수술 받고 너무너무 수술 받고 싶고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내장을 늦추려면은 아까 제가 자외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외선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반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그래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선글라스와 또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모자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선생님 이게 맞나요? 예, 너무 잘 착용하신 것 같아요. 더 미남되신 것 같은데. 가리니까 더 나은가요? 근데 사실 저러고 산책 가거나 운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기다 마스크까지 껴야 되잖아요, 네. 요즘은. 네, 그렇긴 한데 자외선이 백내장을 일으키는 건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하실 때는요. 뭐 백내장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보호를 위해서도 사실 좋겠네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스마트폰 많이 보면 백내장 생기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증거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스마트폰 많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침침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쉬시고 눈을 좀 감고 휴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운동하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체육관 가도 걸으면서 영상 화면을 보거나 심지어 작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그것 괜찮을까요? 스마트폰 보는 것 자체를 요새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네. 스마트폰이 눈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이 쉬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눈은 바깥에 노출돼 있는 장기입니다. 뭐 심장, 뇌 안에 들어가 있지만 눈은 바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공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눈에 중요합니다. 아까 미세먼지도 말씀드렸는데 공기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주 쉬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눈 건강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네, 눈 건강도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네. 시청자 질문 또 들어볼게요. 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너무 늦으면 녹내장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최대한 늦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 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사실 두 질환을 혼란스러워하거나 혼돈하는 경우도 꽤 네네. 많죠. 네. 그 백내장을 그대로 뒀을 때 녹내장이 되는 거가 아주 일부 있습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해서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사실 응급 질환은 아니고요. 그 환자의 어떤 뭐 시력 저하, 불편감 이거에 맞춰서 수술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잘 상의하시고 본인이 불편함과 그 눈 상태 그리고 또 백내장이 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타입에 따라서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잘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충격이나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썼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인 진단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진다거나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역시 백내장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네. 자외선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백내장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 노안을 영원히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젊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지금보다 편안하게 그 오랫동안 그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죠. 네.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맞죠, 사실 없죠 뭐. 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눈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안구 건조가 있어서 인공 눈물을 넣거든요. 근데 넣다 보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자주 넣어도 되나? 몇 번까지 넣어도 되나? 이런 궁금증이 네. 생겨요. 네, 그 인공 누액은 뭐 많이 넣어서 눈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눈에도 수분이 필요하니까 보습해 주시는데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눈 주변에 이제 청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눈 화장 뭐 문신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 제가 눈 화장 오늘 했더니 눈이 벌써 많이 건조한 것 그래요. 그럴 같아요. 수 있군요. 눈화장 살살 조금만 하세요. 네, 미모를 조금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백내장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녹내장에 대해서도 멋진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성 교수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전문의 성경림 교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4교시 수업은 김경필 쌤 강의 남아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돈이 줄줄 새는 시그널. 잘 들어야겠어요, 이 강의. 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 선생님께 돈이 새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무섭네요. 무섭네요.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정말 말하고도 매 순간. 저도 무서운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아유, 나폴레옹은 전쟁하느라고 바빴을 텐데 또 이런 멋진 말까지 했네요. 네, 제가 그 KBS 예능 국민 영수증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영수증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반장님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회 초년생분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폴레옹이 한 말을 요즘 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네. 나의 텅 빈 통장은 언젠가 잘못 쓴 영수증들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완전 팩트 폭격. 과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이 지갑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신호, 오늘 돈이 줄줄 새게 하는 그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호만 잘 인지하셔도 돈이 좀 쌓이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요,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들 많이 쓰고 계시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이 자신의 월급의 4개월치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4개월치. 네. 자,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뭐 주식을 사거나 우리가 흔히 비투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 청약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투는 뭐 투자 결과에 따라서 뭐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 놓은 거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에서 돈을 꺼내서 소비해버린 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빚인 거죠. 쉽게 말해서 써버리면 써버린 문제다. 그렇죠. 뭐 외상으로 쓴 거죠, 뭐. 당겨서. 네,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그 분 중에서 30대 여성 직장인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유럽 여행을 좀 무리하게 다녀와서 아, 마이너스 통장에 한 5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마이너스만 보면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죠? 마이너스가 조금 주니까. 네. 근데 돈 안 쓸 수 없잖아요. 꺼내 쓰다 보면 다시 또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이너스는 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를 갚아야 될 의지나 계획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월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월급의 4개월치 이상이 넘어서고 있다면 빨리 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상환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자,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자동이체로 매달 송금하는 습관,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00만 원이 넘어섰다 그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사실 400도 좀 많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월급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중고거래 앱이 보내는 신호. 어잉? 여러분 혹시 요즘 채소마켓 이렇게 중고거래 앱 많이 사용하시죠? 네. 요 근래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가 이 중고거래인데 자, 이게 중고거래가 왜 위험 시그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앱을 들락날락하면서 중고 물품을 자꾸 내가 예를 들면 내놓고 또 사고 이런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좀 싸게 사려고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네네.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잦은 거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뭔가 비싼 물건도 생각 없이 과감하게 사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습관이 되면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제가 가격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지금 가격표가 있죠. 마트에 가면은 이런 만약에 가격을 본다. 그러면 보통 어떤 걸 사나요? 아니 뭐 가격 비교해 보면 수박 한 사죠. 통이 훨씬 싼데요. 그렇죠. 네. 수박 한 통이 훨씬 싸 보이죠. 되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싼 물건에 손이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도 뭐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는 편인데 여름에 솔직히 4인 가구가 수박 한 통 절대 못 먹습니다. 그렇죠. 보통 반에 반 통 정도. 그러니까 정말 얼마가 필요한가를 보고 사야 되는데 네. 무조건 싸면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렇게 1인 가구나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반으로 잘라놓은 것이 훨씬 경제적이겠군요. 보기에는 저게 싸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역대급 구성, 뭐 빅세일, 마감 임박, 마지막 방송,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귀가 솔깃하고 저희 집은 제 처는 안 그러는데 제가 가끔 그거에 속아서 그렇죠. 막 눌러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꾸 불필요한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자꾸 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제가 제안드린 하나의 방법은 결제 삼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사법제도에 우리 삼심제도라는 거 있죠. 재판을 3번 정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3번 심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 사는데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3가지. 첫 번째,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거를 먼저 심사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필요하니까 사지 뭐 필요 없는데 사겠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으면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유 이거 묘한 뉘앙스 그쵸. 차이네요. 그죠? 굉장히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2번째 접근을. 심사, 예산이 있는가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하더라도 다음 달로 미뤄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대체제가 있는가입니다. 대체할 것이 있으면 사면 안 돼. 이 3가지를 심사하고 결제를 한다면 불필요한 영수증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번째 위험 시그널은요. 무이자 할부가 보내는 위험 시그널입니다. 자, 무이자 할부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무이자 할부를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불필요한 물건을 자꾸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특히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벌고 모으고 그다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일단 쓰고 그다음 벌고 그다음 갚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모으다는 사라졌네요. 모으다는 사라지게 되는 불가능하죠. 거죠. 그래서 옛말에 뭐 외상이면 뭐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어른들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무이자 할부를 쓰고 있는데 혹시 마트에 장 보러 가서도 무이자 할부를 쓰거나 공산품을 사는데도 무이자 할부를 쓴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심각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이자라는 단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돼. 보통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쇼핑 50만 원, 외식 50만 원, 문화생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가계부 앱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가계부 앱들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요새는 가계부도 앱으로 써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럼 몰랐어. 손으로 쓰세요? 뭐 그렇죠. 네, 저희는 가계부 세대라. 네. 네, 다음으로 SNS가 보내는 시그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SNS 많이 하시죠. 요즘 코로나로 활동이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NS 보시는 시간이 많은데 카페인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니고 카카땡, 페이땡북, 그다음에 인땡땡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내가 1개 정도의 사진을 내가 SNS에 안 올리면 막 불안하다. 오늘 뭘 올려야 되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위험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패션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비를 할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소비를 자극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라도 먹어야 사진을 올리니까. 뭐라도 사야 올리고요. 자, 마지막 시그널은요. 바로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에 점점 목적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저축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뭐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렇게 많이 벌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쓰기가 좀 남아서? 뭐해서 네. 저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저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저축인 것 같지만 시간차를 두고 소비됩니다. 우리가 보통 적금 만기 달에 목적이 없는 경우 적금 만기 달에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면 차에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차를 바꿔야 돼요. 차를 바꿔야 돼요. 돈 달라는 소리. 네, 돈 달라는 소리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적금 만기다 그러면 이번 달에 백화점을 방문하면 가방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요. 딱 그 가격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방 가격을 딱 보면 깜짝 놀래. 비싸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딱 맞아, 딱 맞아. 나에게 주는 선물. 이건 신의 계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안 쓰고 저축한다고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청약이나 주택이나 결혼이나 전세자금이나 이렇게 뭔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저축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은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자동이체로 송금을 해라. 그리고 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라. 그리고 신용카드는 주로 일시불을 사용을 해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저축은 반드시 목적의 네이밍을 달아놔라.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장에 제목 붙여놔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이경배 아나운서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는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듣는 족족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오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상담 좀 가르쳐 약간 받아야겠어요. 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자, 할게요. 시청자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취업한 아들이 저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본인 얘기 네, 아닌가요? 찔리네요. 아빠 얼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열심히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지금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인생을 더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젊은 세대들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고민이 있는 분이 저한테 질문했다면 바로 그냥 재테크적인 솔루션을 드리겠는데 네. 아무래도 어머니, 부모님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랜 상담 경험에 의해서 보면 직장인들이 보통 사회에 나와서 1, 2년은 돈을 관리 못합니다. 돈을 많이 허투루 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학습의 기간이라고 봐요. 본인이 1, 2년 지나면 깨닫고 바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나무라듯이 저축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 그리고 또 권한을 위임 그리고 존중 이걸 해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금방 돌아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와야 합니다. 예. 3년이 지난 저는 어떡할까요? 작년에 곧 돌아올 겁니다. 네, 아직도 격려와 위임과 권한 존중, 네. 자녀와 좀 대화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김경필 선생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